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제 2부 이제 문해교육의 미래로 왔습니다. 문해교육 미래에서는 오늘 문해교육의 미래를 위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종합 토론으로 이어가겠는데요. 토론에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자리해 주셔가지고 각 영역의 사례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은 종합 토론은 특별한 사회자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문해교육의 유튜브 컨텐츠 이름 알고 계신가요? 네, 모범생. 뭐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시죠? 모두를 위한 범국민 생활 밀착형 공부 시간. 모범생의 유튜브 컨텐츠에 선생님을 오늘 종합 토론에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김성일 선생님 모시고요.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보통 이제 학습자분들 만나다 보면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지셨을걸요? 뭔가 학습자분들께 더 좋은 양질의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마음에 아마 이런 자리에 오신 것 같기도 한데요. 동료분들과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지만 때로는 완전 다른 분야의 뭔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 뭔가 시야도 넓어지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문해교육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뭔가 그 전문가분들의 뭔가 어떤 관점도 생각도 들어보시고 같이 토론도 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 또 빠르게 끝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이시자 우리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우리 박영도 선생님 모시고요. 지난 10여 년의 문해교육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걸 주제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도입니다. 제가 평소 뭐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건 아닌데 오늘 제 옆자리는 연예인이 계시고 옆에 계신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KBS 작가 선생님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놓고 잘해보라고 하는 것은 좀 잔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주제도 지난 10년의 문해교육의 변화를 저한테 한 10분 내에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인생을 많이 잘못 살았다는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됐다고 많이 알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 주제를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뭐 문해교육 현장에 이제 한 40년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문해교육 현장에서 많은 비문해 학습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렴풋이 문해교육의 변화를 이제 체험하고 현재도 현장에서 교사로서 있기 때문에 크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문해교육의 변화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과 질에서 굉장히 성장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자 수도 늘어났고 또 우리가 2006년도에 그 전까지는 문해교육이 국가 제도와 맞닿아 있지 않고 국가의 무관심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오늘날 그 교육과정평가원 KDI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센터가 독립되어 나오면서 오늘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모태가 된서 2006년도에 이제 나와서 국가가 문해교육에 관여하게 되면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마 13만 6,500인가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전역 국가가 문해교육 한다고 야학 교사 한다고 1년에 서너 번씩 관할 경찰서에서 불려가서 조서도 쓰고 이랬던 거에서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돈을 준다고 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드디어 국가가 문해교육에 대해서 관계를 하니까 아마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는 끝나고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라는 굉장히 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그렇게 국가는 문해교육에 대해서 신치한 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까지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이 전국적 규모 사업을 하면서 한 50억 내외 정도 사업을 가지고 국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가적 아젠다 속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제 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없던 시절에 비하면 이것도 정말 언감생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국가 지원 사업에서 기초 지자체가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원 사업의 규모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226개의 기초지자체마다 모두의 모양으로, 모두의 내용으로 문예교육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예교육 능력조사라든지 통계청 학력조사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이 땅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좋기 우리가 한 400만, 거기에서 조금 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장애 요인을 느끼고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한다고 보면은 한 900만에 가까운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점차 조금씩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아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뒤에 슬라이드가 제시가 됐죠? 예. 그래서 문예교육의 개념도 우리가 2006년도에는 일찍이 유네스코가 문예교육을 정의를 한 것처럼 읽고 쓰고 셈하는 3R을 기본으로 봤다고 한다면은 2014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문예교육을 기초생활능력 함량 문예까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문예교육도 우리가 칭하기에는 문자 혜득에서 훨씬 넘어서서 문예교육이라고 전환이 되어가고 또 2018년도에는 이것이 좀 더 진보적으로 생활문예교육, 정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영어의 학습을 주창해서 하는 것으로서 크게 좀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러다가 드디어 2000년도에 문예교육은 그야말로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는 굉장한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대면의 수업이 중지되면서 문예교육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국가적 관심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체온계를 지원하면서 문예교육의 현장은 거기에서도 갈로 밖으로 이렇게 지부되고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투혼과 기간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렵게 그 2년 남짓한 기간을 돌파해서 오늘의 문예교육에 이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떠난 학습자들은 아직까지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공공지자체라든지 국가도 어떤 책무성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문예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온라인 기반의 학습이라든지 SNS를 통한 또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이런 사회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주창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예교육 현장에는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아주 그런 상황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유네스코와 관계되는 2015년대 인천선언인가요? 거기에서 2030년까지 보편적 문예교육의 목표점을 지정하면서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에서 문예교육의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앙대학교에 계시는 이수 교수님께서 빙의의 문예를 말씀하셨어요. 빙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화두를 문예에 갖다 붙이고 있다. 그래서 생태문예, 더러는 무슨 사회적, 경제적 문예와 같은 고도한 개념까지로 문예가 되면서 문예는 지금의 만능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문예가 이렇게 확장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문제는 가장 하단에 있는 기초문예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석돼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문해교육 기관의 현황을 보니까 거의 국공립 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 문해교육 기관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었던 야학이라든지 문해전담기관, 민간단체는 전체의 25% 남짓, 그렇게 4분의 1 정도로 축소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공공영역 속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은 돈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해교육의 확장성은 재정적 지원하고 직접적인 결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 10년 동안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우리가 국가가 개입했던 그때까지로 되돌아가서 본다면은 문해교육은 민간기관에서 공공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의 지원 현황은 뭐 첫째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돈만 갖고 얘기한다면은 2006년도에 13억 7,500 정도에서 한 50억 정도로 확장을 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지자체의 매칭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000%에 가까운 성장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이것이 충분하냐 하는 관점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참여학습자도 2006년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관계해서 학습을 했던 학습자가 14,600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 데이터에 의하면 83,000명 정도로 수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은 점점 그 뜻이 광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영역도 또한 마찬가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결부해서 문해교육이 다가가야 되는 이런 도달 지점은 점점 그 섹터가 넓어지고 갭은 커질 수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굉장히 숨가쁘게 그것을 좁혀가야 되는 작업을 현장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코로나를 극복했던 문해교육 현장의 노력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관여하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의 바람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해교육은 고도화되고 점점 진보적으로 숫자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이제 2011년에 처음 문해교사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풍요롭다, 여유롭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다, 힘들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나라 문해교육을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신 분들이잖아요. 첫 번째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을 수 있는 얘기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요. 우리 실제로 문해교사분들 수업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우리 학습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가장 이럴까봐 염려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도 난 굳이 안 바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치매에 대해서 되게 겁나하시고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신 분이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장 백현욱 의사선생님 모셨거든요. 네, 박수 먼저 치시죠. 네. 주제는 고령자 성인 학습자의 학습과 치매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의사고요. 사실은 원래는 소화기 내과 의사고 또 미국 다녀와서는 노인의학과
그리고 영양을 전공하면서 사실은 치매에 걸린 중증 환자를 좀 상당히 몇십 년 동안 보아온 그런 경험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뭐냐. 네, 제가 여기 근무한 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을 사실 치료하는 사람은 아니고 치매에 걸린 중증 노인 환자를 많이 봤던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 이 문해교육과 관련돼서 주제 발표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봤더니, 문해교육에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대상 그리고 그 속성 얼마나 좋아졌나 저희가 한번 쭉 훑어봤고요. 아울러서 글로벌 동향과 함께 또 최근 현대사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 능력에 대한 거를 정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활동도 알 수 있었고요. 아마도 오늘 토론 시간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규정 지을 수 있는 문해교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 특히 고령자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존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받은 토론 주제는 방금 들으셨듯이 고령자, 성인 학습자의 학습과 치매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교육, 문해교육이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높여주는 것 이외에도 의학적 영역에서 치매라는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치매가 뭡니까? 치매는 원인이 무엇이건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 네, 깜빡깜빡한다. 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제가 이틀 전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놓고 찾지를 못하면서 아이고야, 나도 치매 걸렸나 보다고 고민을 막 하고 남편한테 전화 좀 걸어다오 뭐 이래가면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는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전부 다 치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 증상이고, 거기에 이어서 언어장애 오겠죠? 그리고 나는 누구며 여기가 어디인가, 네, 시공간 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죠. 뿐만입니까? 감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이구 젊어선 안 그랬는데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그 외에 추상적 사고 장애가 발생하고 계산 장애, 뭐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더하기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태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하면 노인 중에도 비문해자가 과연 문해자에 비해서 치매 발병 상황이 많으냐?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 나온 건 빤하죠. 그렇죠? 네, 비문해자가 당연히 문해 능력이 있는 노인에 비해서 무려 발병 위험성이 3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미국 컬럼비아 의대 연구 결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2011년도 거를 보니까 비문해자에 비해서 문해자와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비문해자가 4.68배, 거의 5배 가까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최근에 2022년도에 발표된 스페인 연구에서도 가볍건 중증이건 오히려 가벼운 뇌졸중이 있었다가 치매가 발병하는 사람들을 헤아려 봤더니 역시나 비문해자의 치매 발병이 높았다라는 것들이 다수 보고돼 있기 때문에 관련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글을 읽지 못하면 치매가 더 잘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해력이 치매 발생과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라는 게 왜 그런가라는 걸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 것, 하나는 실제로 뇌에 어떤 신경 병리학적 변화가 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건 당연하죠. 우리 아까 비교해 봤듯이 소득 수준이 낮아도 확실히 교육을 덜 받으니까 양쪽 겹쳐갖고 비문해자가 많다든지, 또 그 결과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원인되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신경 생물학적 영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의 경우에 과연 뇌에 병리학적으로 진짜 문제가 막 진행되는 게 과연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치매를 적게 발생하고
치매와 연관된 병리학적 변화를 줄일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교육과 문해 능력과 연관된 것은 소위 말해서 뇌의 인지 기능의 예비 능력, 커그니티브 리저브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좀 더 활용하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닷없이 무슨 뭐 뇌의 인지 무슨 예비능 좀 멍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전형적인 예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수녀 연구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1986년부터 시작됐었죠. 그래서 닥터 스노든 박사가 어디죠? 거기가 미네소타 대학인데요.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와 함께 1986년도부터 그 한 가지 노트르담 수녀원인가 거기를 나온 수녀님들 75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옛날에 썼던 글들도 다 보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인지 기능과 생활 능력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 받았던 게 죽은 다음에 뇌를 좀 기증해 달라. 우리가 병리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의 경우는 뇌에 알츠하이머 병번이 많이 온 경우에 역시 치매가 좀 더 진행되는 게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례가 타임즈에도 실렸던 베르나데트 수녀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85세에 돌아가셨는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검사를 했던 신체 기능, 인지 기능이 완전히 최상이었고 여전히 그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장 질환으로 85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뇌를 받아들면서 기대에 찼겠죠. 이분의 뇌는 엄청나게 젊은 뇌일 거야.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분의 뇌는 완전히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였습니다.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플라크가 형성돼 있고 엉망진창인 뇌였는데 이분의 경우는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뇌의 인지기능, 예비능, 커그니티브 리저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교육과 그리고 문해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리저브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은 의미가 있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 개인이 치매 좀 덜 걸리게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거 괜찮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해서 그렇다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이 굉장히 좋은 거라 여러 군데서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2016년도에 발표됐기 때문에 시간은 꽤 됐지만은 워낙 좋은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100명 중 16명은 치매가 걸린 이유로 바로 문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그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때 당시의 숫자에서 그러면 그 비문해자 중에서도 65세 이하를 열심히 교육을 해서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 65세 이하는 비문해자가 한 명도 없도록 제로를 만들었을 때 물론 35년 후지만 2050년도를 비교했을 때 발생 숫자가 어떻게 되냐 비문해로 인해서 치매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5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엄청난 숫자고요. 그때 역시 이게 예방의학을 하신 분인지라 그렇게 해서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 엄청나잖아요. 약만이 아니라 사실은 케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 절감 비용이 얼마냐 했더니 70조 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하를 교육함으로써 비문해자를 없앰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만한 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역할이 크고 그런 면에서 국가 예산 충분히 지원하셔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요약하면은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치매라는 만성 소모성 질환 관련해서 문해교육은 치매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치매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 또 한 번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코로나 전에 그 서울시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여서 서울시에서 전체 문해 행사를 하는데 그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 학습자분 한 분이 시장님 왔다고 하니까 시장님 저희 제가 학교 안 다녔으면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벌써 치매 걸렸을 거다. 근데 여기 학교 오니까 이렇게 쌩쌩한 것 같다.
치매 병원이랑 이런 거 하는 예산 되게 중요한데 그거 좀만 떼어다가 우리 학교들에 좀 나눠달라고 막 이렇게 외쳤던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게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의미가 있었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했던 컨퍼런스 중에 집중도가 가장 높으세요. 지금 숨도 안 쉬고 계십니다. 숨 한 번씩 쉬시고요. 자, 저희 이번에는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 저희 KBS 작가이자 사단법인 문화나눔 초콜릿 대표이신 신혜원 작가님 모셨고요. 이번에는 사회인들이 문해교육에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학교도 한 교사 40분 정도가 전부 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다 자원봉사, 자원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동기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얘기들도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원 작가고요. KBS에서만 30년을 조금 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앞에서 교수님이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을 쭉 봤더니 뭔가 필기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뭘 저렇게 적으실까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건강 프로니까 신경과 교수님들에게 치매 관련 코너를 하면 가장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가 쓰는 거라고 하세요. 일기도 쓰고 임영웅 노래 가사도 쓰고 입으로도 불러보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박용도 회장님 앞과 뒤에 말씀하실 때 외우셨어요. 거의 뭐 종이 한 장 안 보고 얘기하셨어요. 치매 안 걸리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같이 하면 같이 있는 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두가 정말 같이 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저희는 방송 작가, 성우, 아나운서, 배우, 개그맨, 뭐 방송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일에만 너의 재능을 쓰지 말고 우리도 조금 돌아보면서 살아보자 해서 봉사를 시작했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왜 이걸 계속 할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랑단도 아니고 왜 전국을 왜 그렇게 돌아다닐까 생각했더니 어느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군데군데에 앉아 계신 우리 문해학습 어르신들을 보면서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촌철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책을 만드는데 제가 막 이거를 뭐를 할까 막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막 골라서 여기다가 띄운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잡아서 몇 개를 작품을 올렸어요. 그냥 촌철살인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러 가면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50대인 분도 있고 80대인 분도 있고 70대인 분도 있고 그러면 아침에 학교 올 때까지 굉장히 얘기할 게 많으세요. 부부싸움 한 얘기도 있고 아들 때문에 속 썩었던 얘기도 있고 지난주에 저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 저 자리에 앉긴 앉아야겠는데 이쪽 자리로 갈까 고민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때 언니격인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시끄러! 인생이 뭐 있니? 냉장고 3번 바꾸면 인생 끝나. 뭘 그렇게 싸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들 조용합니다. 그러네. 3월에 눈이 올 때 저희가 수업을 하러 갔더니 눈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3월에 눈은 힘이 없어. 아무도 신경 안 써. 나갔지. 나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외로움은 가장 우리가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박영도 회장님 계시는 수원 제일평생학교의 어머님이셨는데 시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준 내 친구.
내 친구가 있어서 나는 살맛이 난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여기에는 조금 크게 보이시나요? 여기 촌철살인 돼 있고 삼행시가 있어요. 이게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아무도 어디 못 갈 때였어요. 그런데 정말 수원제일평생학교에서 한 두세 자리씩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앉게 해주셔가지고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수업했거든요. 그때 삼행시를 하셨는데 코뿔 쏘도 너보다 무섭지 않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너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연구비로 몽땅 쓰겠다. 나는 코로나 내 놈의 공포를 기억하겠다. 이거를 누가 써요? 이거는 방송 작가로 평생 산 저도 못 삽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로또 돼도 진짜 그런다고? 돼봐야 알지. 안 될 거니까 일단 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너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배우는 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책 내고 이러다 보면 1년이 훅 가요. 진짜 나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나 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 더 살아봐. 내가 방귀를 뀌잖아? 그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1년이 훅 가 있다.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방송에서도 못 배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누르면서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차트를 이렇게 세워놓고 긴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넘겨가면서 발표했던 때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반전의 힘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래서 이분들의 시를 보면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집안 살림을 잘한다. 나는 김치를 전라도식으로 잘 담는다. 아들들이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들들이 안 먹으면 승질이 난다. 절대 음식을 안 싸준다. 나는 마당에 텃밭을 가꾼다. 고추와 생강, 부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내 어깨가 으쓱해진다. 나의 농사 실력은 최고다. 나는 된장과 고추장을 매년 가을에 담는다. 친구들이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애교를 떤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준다. 내 속도 시원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박옥진이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가 막 적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도 보면 나는 행복한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실까 했더니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다. 내 나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그냥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살 게 있니? 그런 지혜가 글로 표현되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저는 정말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더 많은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젊은 직장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력서 쓰는 거에서 휴대폰 이렇게 했더니 아이폰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문해의 문제는 어르신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거든요. 이 지식을 앞서는 삶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어르신들이 정말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해 교육이 단순히 글을 읽고 쓰고 문장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동안 경험이 천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 경험에서 오신 그 부분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새로운 것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젊은 친구들하고도 너무 동등하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눈시울도 붉히셨다가 또 이렇게 웃으셨다가 그렇죠?
울다가 웃으면 그쵸? 네. 저희 학교 어머니도 저 이제 40이 넘었는데 노총각이거든요. 맨날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맨날 하는 핑계가 근데 어머니 요즘에 결혼해서 애 키울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 어머니가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유 선생님아, 자식은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아마 이런 지혜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시 보시면서도 다 머릿속 떠오르는 우리 학교 학습자들 있으시죠? 그렇죠. 이런 지혜를 항상 접할 수 있는 또 이건 또 축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앞에 보시면 딱 누구 순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신 분은 이제 혈색이 좀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자유롭게 웃지도 못하셔요. 이제 한 분 제가 먼저 해방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대표이신 우리 김인숙 회장님 모셨고요. 현장에서 엄청 큰 화두죠. 아마 아까 키워드도 엄청 많이 말씀하신 주제인데요.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한 문해학습자의 생활 변화는 어떠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